30만 년 전 한반도. 툭 튀어나온 눈두덩이, 높이 솟은 광대뼈. 한반도의 첫 인류 호모 에릭투스다. 사냥을 떠난 남자들을 기다린 지 며칠째. 많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무리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달려가 아라에게 날가죽 다듬는 법을 가르치는 중이다. 이제 12살이 된 아라는 얼마 전 초경을 치르고 어른이 된 젊은 처녀다. 동굴 곰에게 습격을 당했지만 도목과 무리는 살아 돌아왔다. 오랜 세월을 살며 무수한 삶과 죽음을 지켜본 달려는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었다. 이 풀이 어떻게 상처를 낫게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그보다 더 까마득한 세대를 거쳐 전해진 자연의 경험이자 지식이었다. 동굴은 맹수와 어둠, 추위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그들에겐 불이 있었다. 낯선 생김새만큼이나 생소한 이름 호모 에릭투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완벽한 직립보행을 했으며 처음으로 불을 사용했다는 사실뿐이다. 45억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명멸해간 지구. 호모 에릭투스는 베일을 벗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중국 베이징 인근의 저우커우텐 동굴에서 인골 화석이 발견되면서다. 약 50만 년 전에 살았던 베이징 원인은 다른 원시 인류와 판이하게 달랐다. 커다란 두개골과 작아진 턱뼈, 유인원과 현생 인류 사이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아시아의 동쪽 끝 한반도라는 종착지까지 그들의 여정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초창기의 호모 에릭투스는 초원의 썩은 고기를 먹는 청소부이자 때론 고기를 훔치는 도둑이었다. 나뭇잎이나 줄기를 먹던 다른 원시 인류와 달리 육식을 시작한 그들. 하지만 맹수와 대적해 고기를 얻기란 불가능했고 늑대나 호랑이가 사냥한 것을 가로챌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절대적인 어둠이 존재하는 야생의 밤. 직립으로 자유로워진 양손도 커진 뇌도 그 공포와 추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인류가 최초로 불을 사용한 흔적은 아프리카 케냐의 유적에서 확인됐는데 무려 14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불은 아주 우연히 인류를 찾아왔고 운명처럼 인류와 만났다. 호기심이 많았던 그들은 끌리듯 다가갔다. 뜨거운 열기 그리고 어둠을 뚫는 강렬한 빛. 불의 발견. 그것은 인류 진화에 가속도를 붙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추위와 맹수의 위협에서 지켜줄 불을 얻은 호모 에릭투스. 그들은 탄생의 요람인 아프리카를 벗어난 최초의 인류가 된다. 어떤 무리는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또 어떤 무리는 아시아를 건너 중국으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으로 신세계를 찾아 방랑의 길을 떠난 호모 에릭투스. 그렇게 100만 년에 걸친 여행의 끝에서 그들은 드디어 아시아의 동쪽 끝 한반도에 닿게 된 것이다. 당시 한반도는 온화한 아열대 기후로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풍족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무리의 지도자인 도먹과 단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부와 비슷한 관계로, 단려는 친밀감과 존경의 표시로 머릿니를 잡아주고 있다. 인간의 모발에서만 기생하는 머릿니는 구석기 시대에도 호모 에릭투스와 함께 공존하며 진화하는 것이다. 물이 있는 곳은 동물과 식물이 풍부해 먹을거리 걱정이 없었다. 때문에 큰 강가나 물웅덩이 근처의 동굴은 이들에게 최고의 주거지였다. 이제 어른이 된 아라는 무리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신은 일부 일처제가 아닌 지금으로 치면은 난훈과 같은 자유로운 짝짓기가 이루어졌는데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은 공동체의 평화에 득이 되지 않았다. 오늘은 무리의 여자 지도자 달려의 지휘 아래 식물 채집을 나선다. 따뜻했던 한반도의 숲, 지금은 멸종된 털코뿌리와 원숭이, 물소 같은 아열대성 동물이 살고 있었다. 또한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달려 무리에게 풍요로운 식량 창고이기도 했다. 칡뿌리와 토란 같은 뿌리 식물과 열매, 나무 그늘에서 자라는 고사리 같은 나물이 철마다 지역에 따라 풍성하게 자라났다. 하지만 식물 자원은 한정된 것이었다. 20명 내외의 무리가 오로지 숲에 의지해 살다 보면 보통 30km에 달하는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무리라도 2, 3주에 한 번씩 이동해야 할 때도 있었다. 계절에 따라 어디서 먹을거리가 나는지, 독이 있는 식물을 구별하는 것까지 자연에 대한 이들의 지식과 정보는 전문적이었다. 새알과 곤충, 벌레는 귀한 요깃거리였다. 더구나 크고 강인한 근육을 가진 끌에게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였다.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동안 로프는 한 발 늦었다.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원시적이지만 최초의 요리법이 생겨났다. 식물을 불에 구움으로써 탄수화물의 소화 효율은 높아졌고 독성도 제거할 수 있게 돼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종류가 늘어났다. 구석기 시대 하면 용맹한 사냥꾼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열의 9은 실패하기 일쑤였다. 사실 이들이 섭취했던 에너지원의 70% 이상이 식물 자원이었다. 때문에 채집을 맡았던 여성은
무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중년 여성 달려는 치료사이자 어머니고 무리를 먹여 살리는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셈이다. 음식물의 저장은 필수적이었다. 식물을 거둘 수 없는 시기에 대비해야 했다. 그들은 자연에 의존했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예측하고 이용할 줄 아는 인류였다. 모두가 잠든 밤, 그는 깊이 잠들지 못한다. 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공적으로 불을 피우지는 못했다. 때문에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키는 일은 생존과 직결됐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묻어있던 뭔가가 그의 주목을 끈다. 송진에 옮겨붙은 불은 크게 타올랐다. 동굴 밖에선 쉽게 꺼져버려 제 위력을 다하지 못했던 불. 최초로 불을 발견한 지 수십만 년이 지났어야 그들은 불을 다루는 중요한 기술 하나를 터득한 것이다. 그들에게도 여가가 있었다. 환한 불빛 덕분에 밤 시간도 길어졌다. 젊은 사냥꾼 끌은 돌을 가지고 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돌을 깨 만든 석기, 일명 뗀석기는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먹는데 요긴한 도구였다. 작은 돌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손을 벨 만큼 날카롭고 또 치명적이었다. 호모 에릭투스의 석기. 처음엔 단순히 모루 위에 돌을 내리쳐 얻은 박편을 사용하는 데 불과했지만 점차 석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정교하게 돌을 떼낼 수 있게 됐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만들고 싶은 도구의 모습을 상상했고 각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계획과 의도를 갖고 돌을 깨나간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대표작 주먹도끼였다. 그것은 100만 년 구석기 역사를 관통하며 세계 고고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반도 중부,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의 선사유적지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다. 완벽에 가까운 대칭미, 뾰족하고 예리한 천두부와 날카롭게 날을 세운 타원형, 그것은 전형적인 아슐리안형 석기였다. 정곡리 주먹도끼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와 달리 아시아에선 발달한 석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는 기존 고고학계의 학설을 뒤집고 아시아 구석기 시대의 기술적 전통을 보여준 위대한 유산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노프는 새로운 동굴을 찾아내거나 동물 흔적을 곧잘 발견하곤 했다. 맛있는 벌레의 정신이 팔린 노프에게 숲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 널린 놀이터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호기심은 전혀 득이 되지 않았다. (150cm가) 조금 넘는 작고 다부진 체격, 평균 수명 30세.
호모 에릭투스는 냉혹한 먹이 사슬 아래서 제 수명을 다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호모 에릭투스가 100만 년 넘게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굴의 적응력 덕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먹잇감에서 최고의 사냥꾼으로 우뚝 선 것이다. 배설물과 털을 보니 멧돼지가 다니는 길을 제대로 찾아낸 모양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리. 거기다 그들은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멧돼지의 습성까지 훤히 꿰고 있다. 도목은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파기로 했다. 제 아무리 날카로워도 맨손에 주먹 도끼만 들고 멧돼지를 잡을 수는 없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했던 그들은 언어를 발달시켰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공동체의 유대와 협동심은 더욱 공고해졌다. 드디어 함정이 완성됐다. 도목의 목표물은 집채만한 수컷 멧돼지다. 멧돼지는 저돌적이어서 한 번에 급소를 노리지 못하면 도리어 위험해진다. 멧돼지는 완벽하게 위장해 놓은 함정에 걸려들었다. 모리 사냥에 성공한 것이다. 예리하게 날을 세운 글개 하나면 두꺼운 가죽을 가진 멧돼지 분해도 순식간에 끝난다. 영양물이 많은 간이나 내장은 사냥꾼들의 몫이다. 육식은 인류 진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5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유인원의 머리에 인류의 몸을 가진 원시 인류로 뇌 용량은 침팬지와 비슷한 400cc 정도였다. 그런데 호모 에릭투스에 이르러 뇌 용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해 평균 1100cc로 이것은 1400cc의 현생 인류에 근접한 크기인데 왜 어떻게 호모 에릭투스에 와서야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뇌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영양분이었다. 뇌가 커지고 전두엽이 발달하며 그들의 지적 능력은 눈에 띄게 발달하게 된다. 도목은 한창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본능은 이미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우월감의 표현, 과시의 본능이었다. 아라의 뱃속엔 끌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무리 생활에서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중요하진 않지만 임신과 출산은 무리의 미래와 운명을 쥔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었다. 싱싱한 고기로 마음껏 포식한 아침. 숲은 풍요로웠고 사냥의 성공으로 당분간 먹을거리 걱정은 안 해도 좋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처럼 풍족하진 않았다. 지역마다 20여 명 내외의 무리가 7, 8개 정도 존재했던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는 4천 명 정도였고
그들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 근친혼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를 교환하기도 했고 석기 기술을 서로 전파하며 교류했지만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선 허가가 필요했다. 허가 없이 들어온 불청객은 곧 적이었다. 주먹도끼는 때로 치명적인 살상무기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도먹은 인명의 손실 없이 이방인의 침입으로부터 여자들과 아이, 무리를 지켜냈다. 인류 진화의 비밀을 푸는 데 있어서 금기시되어 온 질문,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식인 습속이었다. 중국의 저우카우텐 동굴에선 뇌를 빼먹기 위해서 구멍을 낸 머리뼈와 불에 탄 뼈들이 발견됐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증거들. 하지만 왜 식인이 행해졌는지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도먹과 단련은 무리의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맹수들의 습격에 대비해서 돌로 만든 석기로 무장을 한 뒤 대대로 지켜왔던 화덕의 불씨를 챙긴다. 불씨는 새 터전에서 생명을 이어나갈 것이다. 곧 출산이 임박한 나라에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방인의 침입 후 동굴은 더 이상 안전한 거처가 아니었다. 이동은 이들의 운명이었다. 먹을 것을 찾아서 기약 없는 유랑을 해야 했고 전염병이 돌거나 맹수가 습격했을 때도 정든 동굴을 떠나야 했다. 길 위의 삶은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의 인구가 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얼마나 떠돌아다녔을까? 이 낯선 숲은 대체 어디쯤일까? (30여 년을) 살아오며 도먹은 가장 뛰어난 길잡이가 됐지만 언제 위험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낯선 세계는 그에게도 두려움이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아라의 산통이 시작된 것이다. 아직 안전한지도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숲에서 밤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먹은 당황한다. 출산은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였다. 보통 10대 초반의 초경을 겪은 후 2, 3년이 지나 첫 출산을 하게 되지만 평생 4, 5명의 아이밖에 낳지 못한 것은 긴 수유 기간과 함께 잦은 이동 때문이었다. 그것이 구석기 시대의 여자의 일생이었다. 직립보행과 뇌의 발달은 호모 에릭투스를 숲의 지배자로 만들어줬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다. 머리가 커져 지독한 산통과 함께 출산 중 죽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도먹은 아라를 숲에 남겨둔 채 어둠을 피할 동굴을 찾아 나선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이자 가장 혹독했던 빙하기를 맞았다. 지구의 3분의 1이 얼음으로 뒤덮였다. 특히 2만 년 전후로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아져 서해는 사라지고 중국과 한반도는 육지로 연결됐으며 동해는 호수로 변했다. 수만 년 지속되는 빙하기. 무리의 지도자인 객기는 도목으로부터 수십만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호모 에릭투스의 혈통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불굴의 적응력도 빙하기라는 환경에서 생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무리는 하나둘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재앙은 불을 잃는 것이다. 그는 최초로 불을 사용한 인류의 후예였지만 인공적으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불씨를 잃은 객기는 무리의 생존을 건 생애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하룻밤을 넘길 때마다 무리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무리를 더 잃는다면 이젠 사냥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유인원과 원시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했던가. 또 얼마나 많은 종이 멸종했던가. 그들은 모두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호모 에릭투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로부터 100만 년이란 시간을 주먹도끼 하나와 자연에서 얻은 불씨에 의지해 살아오며 그들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 변하지 못했다. 불은 생명이요 생존의 핵심이었다. 이미 생명의 기척이 사라진 얼어붙은 대지. 저 먼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을 내디딘 후 호모 에릭투스는 적어도 4번의 빙하기를 겪으며 모든 원시 인류 중 가장 거칠고 혹독한 자연 환경과 투쟁해야 했다. 진화와 진화를 거듭하며 찬란한 구석기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그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사라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수많은 낮과 밤이 지나고 드디어 정처 없는 방랑의 끝이 보였다. 화덕의 불씨는 없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졌다. 고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힘든 객기에게 먹다 남은 고기는 생명줄이었다. 그것은 지친 근육에 힘과 의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허기를 채우고 나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살아오며 수많은 무리를 만나본 그였지만 석기를 나무 막대에 묶은 것은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생명과도 같은 불씨를 줄 이웃을 만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객기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도대체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무를 맞대고 비벼대는 낯선 차림의 낯선 그들. 그리고 잠시 후 나무에서
작고 붉은 씨앗이 생겨나더니 커다란 불씨로 변하는 것이었다. 객기의 세계에서 불씨는 번개가 내리칠 때 하늘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대체 무엇이길래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불빛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객기는 자신이 살았던 하나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져가는 걸 느꼈다. 불씨를 찾는 데 실패한 객기는 남은 무리를 이끌고 사냥을 나섰다. 그는 무리의 생존을 이 마지막 사냥에 걸었다. 기후가 추워지며 술록과 매머드, 동굴곰 같은 대형 동물들이 얼어붙은 땅에 살기 시작했다. 배고픔에 허덕여도 눈앞의 사냥감은 객기 무리에게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동물의 습성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사냥꾼의 본능은 그들의 피 속에 생생히 살아있지만 사냥감 가까이 갈 수 없다면 날카로운 주먹 도끼도 무용지물이었다. 사냥감과의 거리 확보에 실패하면 곧 죽음뿐. 맨손에 든 주먹도끼 하나와 나무창. 그들의 무기는 더 이상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주먹도끼를 휘두를 새도 없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창이 사냥감을 쓰러뜨린 것이다. 눈 쌓인 지평선 너머 서서히 나타난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의 주인.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생김새를 가진 새로운 인류였다. 그들은 바로 오늘의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였다. 불씨를 만들어내던 자연을 초월한 존재. 운명은 이제 판가름 났다. 수많은 원시 인류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100만 년이란 장구한 시간 동안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호모 에릭투스. 주먹도끼의 주인으로 인류 문화의 토대를 다졌던 그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의 역사가 그들에게 허락한 전부였다. 모든 원시 인류가 그랬듯 이제 곧 그들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한반도란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삶을 이어왔던 위대한 인류의 과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